8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6월부터 유튜브 손로몬 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성형외과 의사회로부터 제기된 손 변호사 징계 진정권에 대해 서울변회의 조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13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에 나섰다고 해 파장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채널 손로몬의 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성형외과에서 의무 기록지를 주던 안 주던 우선 경찰을 부르라는 손영서 변호사. 경찰 출동 기록이 남으면 합의에서든 소송에서든 병원에 불리한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손 변호사가 병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에 병원 비방글을 올리도록 지시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 변호사 지시를 따랐다가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자 환자에게 짜증 섞인 화를 냈다는 제보도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짜증나네. 경찰 조사에서는 하더라고요. 뭘 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뭘 하던가요? 환자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유튜브 손로몬의 TV를 통해 같은 패턴의 소송이 이어지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접수했습니다. 손 변호사가 성형외과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악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변회는 약 7개월 만인 지난 7월 중순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진정권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징계진정서가 최초로 접수된 지 8개월째인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 변호사 사안이 한 변호사 개인과 성형외과 업계 간 갈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비단 이게 이제 성형외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이제 범위라고 하면 뭐 피부과 그리고 미용을 담당하는 이런 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의협은 지난 28일 의사 회원들에게 손영서 변호사로부터 피해받은 회원들이 있다면 제보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하는 등 병원의 평판이 저해될 만한 행위를 교사하고 있다며 관련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제보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의협은 사례 수집을 통해 서울변회의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의협 차원의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은 이제 변협 같은 경우에도 그 자회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징계가 어떤 형태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서 충분하게 이제 법률적인 이런 논의를 거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까지도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재차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의료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법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손 변호사는 법률방송 취재진에 의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부재위에서 이어진 진료 행위, 도덕적 해이,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왜곡된 성형수술 문화와 성형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러나 의사회에서는 자성을 하거나 철저한 준법 교육을 하는 대신 서로 결속해 비호하려고만 한다며 만약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환자분들의 인격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강자의 대항에 맞서 싸우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이 활동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는 별개로 한 성형외과 부작용 피해자가 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진정권은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는 변호사 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의협 차원의 법적 대응까지 본격화되면 손 변호사와 의료업계 간 분쟁은 당분간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릉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 이른바 로톡대전에 법무부가 봉합이 아닌 가세태세를 보이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그간 변협과 로톡 간 날선 이 신경전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이제 합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고 첫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로톡 서비스가 지난 2014년 2월에 이제 출시가 됐고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이 로톡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두고 뭐 늑장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변호사 무더기 징계 가능성이 나오게 되기까지 이제 법무부는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서 양측의 갈등을 부추긴 거 아니냐,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거죠, 사실상. 그럼 누가 또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처신이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서울변에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라면서 이제 넘어가다가 이후에 스타트업이 아닌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 대기업이 변호사를 장악한 뒤에는 과연 플랫폼을 우려하지 않을 거냐라면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 업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업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도 과연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변협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103명은 광고 규정 계약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로톡 가입 변호사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변호사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변협의 공포 통치를 대단히 염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식으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 또는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을 매변노라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 문화를 대단히 염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변협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검찰에서 판단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를 광고 규정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징계까지 한다는 건 그거는 처사에 맞지 않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변협의 이런 뭐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곧 장 기자가 보기에 이 로톡을 찬성한다라는 결론인 것으로 보이나요? 아닌가요? 네, 이들이 보낸 보도 자료를 좀 보면요. 이제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은 일단 로톡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동안의 로톡의 원론적인 입장이 보도 자료에 담겨 있는데요. 이제 보도 자료에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변협 서울회에 의해서 고발된 적이 있지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자료에는 불기소 처분에 의해 변호사들은 법률 플랫폼 사용이 합법이라는 점에 신뢰를 갖고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톡의 합법성과 변협의 부당성이 교묘히 섞여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이지 이제 로톡에 대한 찬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로톡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변협의 로톡에서 찬성한다 광고를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감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로톡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회원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보다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로톡가의 변호사들의 소명을 들은 변협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향후 같이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좀 업계 안팎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당사자인 양측의 대립도 좀 첨예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협은 로톡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 과장, 기만 광고를 수행했다면서 이제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를 어제자로 공정위에 고발했고요. 이에 로톡은 대한변협은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응수했습니다. 한편 로엔컴퍼니 측은 공개된 판결문을 직접 구매해서 판결문 검색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기업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이제 판사들의 우려도 일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뭐 접점 모색이 가능한 싸움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은 뭐 부러져야 끝나는 진검승부인지 소명 자료를 받은 변협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얘기 윤수경 변호사 이슈소 법과생활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52살의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그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그 정일인 씨를 치어 숨지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9%로 조사가 됐고요. 시속 50km의 제한 속도보다 30km를 초과한 시속 80km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사고로 숨진 피해자 정일인 씨는 신학 박사 과정 중의 학생으로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지난 4월에 1심 재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이 나왔었죠? 네, 그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 당시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높지 않았고 착용하고 있던 렌즈가 이탈해서 당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이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신호위반,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잘못을 좀 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속죄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가해자 김 씨가 이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또 이제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오늘 열렸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족은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징역 1,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이 나왔지만 현재 지금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고 관련해서 좀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금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모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은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년보다 무거운 형량이기는 합니다. 네. 그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그 위험운전 치사죄의 그 형량과 그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 기준에 있어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항소심의 경우에도 1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보통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면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범죄를 중하게 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개인은 물론 한 가정, 나아가서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과 같은 비극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무관용 원칙을 음주운전에 적용을 해서 엄정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정열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씨의 의혹을 고발한 단체 해경군 김 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은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한 후 A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 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고발은 이 지사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A 씨에게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을 빚은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